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2년여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는 남과 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생일을 맞은 북한 김정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들어서 굉장히 남북 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됐죠. 준비 상황도 그렇고요. 일주일 사이에 벌써 회담이 성사됐다. 그렇죠? 내일 아마 열립니다. 내일 열리게 됐고요. 오전 10시에 판문점 남측 지역입니다.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5명씩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그런 구도가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일주일 사이에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저희도 좀 두렵기도 해요.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술술 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한반도 정세의 변동성에서 뭐 핵이나 미사일 우리가 늘 떠올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도자 요인, 그 리더십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신년사의회 아주 속도감 있게 일사천리로 촉촉촉촉 진행되는 거 보고 역시 남북 두 정상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면은 안보 정세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2년여 만에 만나는 이것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공개된 목적,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목적에 두고 그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타진하는. 그러니까 예. 대표단은 뭐 장관급으로 2명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남북 정상의 간접 소통이다. 직접 마주 앉았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표를 보내서 그걸 통해서 타진하고 또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를 평창을 넘어서 한반도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틀을 짜나가는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금 핵이나 미사일 대신에 서로 말폭탄 대신에 이 대화 상대 그 테이블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의 이름으로 지금 지난 10차례의 그 제재를 가하는데 이제 막 확실한 사실상 무역 봉쇄에 가까운 이런 제재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려는 순간에 이렇게 제재가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반도 정세는 그 남북한 정상의 의지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결국은 인류의 평화 축제인 스포츠 축제인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한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과거에 보면 역대 정부에서 출범 초기에 북한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됐다가 또 대화 국면을 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회담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던데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좀 더 부여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고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고 김철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제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도 양 갈래길에서 하나의 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단계에서 대화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마 협상 테이블에 5명이 앉게 되는데 앉게 되는 이 5명의 몇 명, 그러니까 총 10명이죠. 몇 명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측 수석이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북한 측은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이 회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일단은 조명균 장관과 리성건 위원장이 뭐 대북통 또 대남통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두 사람이 뭐 성격도 있겠지만 회담 협상에 응하는 어떤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두 분의 그 대화 베테랑들이라고 이른바 통통 라인이라고 하는 상대의 의도와 또 자국 정부의 그 의도를 다 같이 합쳐하면서 현장에서 이른바 잔뼈가 굵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차이가 나죠.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은 순수 민간 교류나 그 통일의 관점에서 하고 사실 조평통 위원장이라 하지만 이성근은 대자 출신이고 평생 군에서 이게 군사회담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양쪽이 이른바 선머슴론,
상황을 모르고 새로 임명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밀고 당기기, 기싸움은 안 할 필요가 있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의도를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예. 2단계, 3단계를 나가는 그 대화 전문가로서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자국 정부로부터의 그 훈령, 예. 뒤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그 지시나 이른바 지령, 북한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예. 이 회담을 주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측의 장차관이 같이 합류하고 그럼 이것은 앞으로 후속 회담, 이번 1회 회담으로 모든 것이 완결을 되는 게 아니고 후속 회담까지를 보는 것이고 북측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그것도 과거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참여했던 인사라든가 예. 또 물론 올림픽에 직접 관계되는 그 이른바 민족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그 위원회 대표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반적인 5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미 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밀고 당기기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성취해냄으로써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꽃피워 나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신규 과거에 이제 경 논란이 있잖아요. 누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상대가 대응을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5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북측으로부터 어떤 그 경논란에 대한 어떤 그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포석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포석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교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했을 때 상대 측에서 낮은 격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동시에 교환하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좀 폭넓게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께서 그 외신 인터뷰로서 북한을 평창에 초청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갖다 연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진 것이고 거기에 김정은이 화답한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북측 편의를 좀 봐주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아주 세세한 것에는 얽매이지 않고 우리 측 입장을 확실히 전달한 것이고 북측으로도 자기 나름대로 성의 표시는 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평통을 그 정부기관,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 위원장을 보내놓고 거기에 뭐 차관급도 딱 맞춰가지고서 대응한 것은 북측도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세세한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걸고 넘어지지 않고 한국 측에 협조를 보이겠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협상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후속 협상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구서가 날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음 단계에 논의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 신 교수님은 이번에 그 북측 명단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다 눈에 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의 베테랑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황충성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협상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모든 교역을 차단당했고 노동자들도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도 북한에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게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다시 개성공단 쪽 그 부분은 과거에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예외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길성 같은 경우 저희도 모르는 뭐 민족 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그 기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통일전선부의 핵심 요원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리성건이 처음 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조평통 말고도 통일전선부와 체육지도위원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에서 그러면은 통일전선부 사람이 그런 이름을 명분으로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저는 아주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뭐 총정찰국이랄지 예전에 보면 그 국정원 직원들도 그런 회담에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양국 정상이 양국 지도자가 지침을 분명히 주고 대표단도 남북 고위급 회담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씬 그러니까 신분을 위장한 사람이 가서 참여해서 뭐 어떤 협상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 이성건에 대해서 우리 그 일부 언론에서 뭐 회담장을 팍 차고 나가고 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다혈질이고 단선적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다 협상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일어나지는 아주 명배우지 그가 전략가는 아니거든요.
저기 감독은 뒤에 있고 배우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예. 감독의 지지 조정 통제에 따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예. 우리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만약에 우리가 도발하면 이 행사 제대로 하겠느냐. 이러한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적戦법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너무 회담장 전면에 나와 있는 예. 그 배우들의 움직임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물론 우리 조명균 장관이나 이 양측이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뒤에서 그 조정 통제하는 사람들의 설득의 과정도 아주 시율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미국도 이 문제를 잘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담은 이 그 DMZ 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에 대한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로 나가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뿐만 아니고 예. 특히 워싱턴이나 아무도 이제 중국 베이징은 언급 안 하는데 말이죠. 예. 베이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명분 축적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베이징의 주장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측이죠. 판문점 우리 측 지역입니다. 평화의 집 내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협상이 열립니다. 거기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CCTV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어떻게 좀 돌아오고 있는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고 북측에서는 이제 음성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질 어떤 신경전 기싸움, 이 정해랄지 그러니까 휴식을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타이밍에 맞춰서 하고요. 기싸움이 팽팽하다고 들었거든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신 교수님?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군사 당국자 회담할 때 서로 모두 발언해서 시작을 하는데 예. 모두 발언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시작하고 뭐 모두 발언을 보통 안 날씨 해서처럼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아무튼 아주 사소한 것을 또 트집을 잡을 땐 트집을 잡는데 예. 이번 회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우리 김철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 북측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김정은의 위임에 의하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북측도 트집은 잡을 것 같지 않다. 예. 다만 이제 본 협상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입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성군이 배우 역할을 하면 위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국의 훈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바로 김영철도 지시하지 분명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 남북 관계라는 게 물론 평창을 계기로 해서 만나지만은 그동안 남북 간이 2년여 동안 대화도 못하고 개성공단도 차단되고 했던 모든 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의한 이런 사태 악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에서 이 김년 신년사에서 우리 지금 평창만 얘기하는데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한 줄기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미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핵 탄두를 대량 생산해라, 실전 배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이 군사적 어떤 핵 보유국의 압박을 가지고 이런 대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그 군부 강경파라든지 또 김정은 정권의 체제 생존을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평창만 생각하는데 이 근원적 그동안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이 뭐냐? 핵미사일 도발이고 이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국방력, 특히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저자세, 일종의 저자세죠. 먼저 대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평화 공생력, 예. 이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평화적인 대화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전쟁이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일 있을 이 회담의 의제로는 일단 평창 논의에 집중하겠다. 하지만은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를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전정수 씨 있잖아요. 예. 거기도 옛날 이산가족 회담 경험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까, 또 이후에 어떤 실무 협상이 전개될까 관심인데 신 교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북측이 내밀 수 있는 어떤 청구서가 뭔가 거기서 어떤 요구 조건을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정부는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가 어느 선까지 이걸 양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머리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우선 평창 관련해서는 평창에 참여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한국의 호의적인 태도를 요구할 겁니다. 뭐 응원단을 보내겠다면 응원단에 대한 한국 측에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구체적인 절차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는 저 평창
평창올림픽을 넘어서는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제의했던 군사적 신뢰 구축 이런 부분이 우리 측의 의제가 될 것이지만 북한 부분에서는 그것 외에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도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전처럼 뭐 몇십억 불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북한 측에서 나름대로 선의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수준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만약에 북한 측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나오거나 공세적으로 나온다면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문제 예. 또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이 있고 예. 이 정도는 아마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답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우리 정부가 북핵 공조라든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거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함께 연결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예전에 보면 뭐 이틀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좀 속단은 금물이다. 너무 희망적으로 협상에 응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잘못해서 매몰될 수 있다. 협상 자체. 성공만 바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적이고 그 부분은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와서 올림픽을 잘 치르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북한 측도 성의를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제 원칙적인 것을 내일 합의를 하고 예. 실무적인 차원은 이제 내일 회의에 참석하는 양측 그 체육 담당자들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예. 풀어나가는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 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남북 관계 전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산 가족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내일 참석하는 대표단으로 논의가 충분하지만 군사적 신뢰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군 당국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 위임을 하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마 예상됩니다. 예. 그 남북 회담도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 주체는 뭐 분명히 드러났어요. 양국 정상이나 대표까지. 그다음에 이제 의제도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됐는데 예. 이제 채널에 문제가 있는데 채널을 다양화하자고 할 겁니다. 민간 교류 확대하자, 군사회담하자, 적시자회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예. 채널을 다양화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뭐냐? 효과는 이 북이 노리는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벌고 나중에 이어서 북미 대화까지도 하는 그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예. 우리는 평창 올림픽만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이후에 더 큰 재앙이 오는 그 사태를 막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소통을 한다는 건데 예. 채널을 일시에 급작스럽게 많은 채널을 너무 가동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 예. 이 남북 간 군사회담 문제는 이건 너무 성급하게 나설 문제가 아니다. 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 연기냐 축소냐 이런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계적으로 축차적으로 가야 된다. 예. 일시에 모든 것을 우리 민족끼리 다 하자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의도 명쾌하게 그 당국에서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단계적으로 하면서 상대의 대표의 그 체면도 세워주면서 하되 이것을 너무 일시에 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뭐 관광까지 이산가족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는 거는 예.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공조 문제라든가 한미 관계 문제 영향까지를 고려해 볼 때 예. 채널을 과도하게 다양화하는 거는 이 1차 내일 있은 회담에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아마 정부도 이걸 다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뭐 미국 측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는 거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연기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4월 중순. 근데 이보다 더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근데 이제 북한에서 과연 연기만 요구할 건가? 축소, 중단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요구까지 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미국과 같은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미 간에 논의를 하고 예. 만약에 추가 뭐 연기라든가 축소라든가 중단 이야기를 북측이 꺼내면은 예. 그거는 현재 우리가 답할 것이 아니고 한미 간의 공조도 필요하고 너희들도 미국과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대화의 장을 북미 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예.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맹에 관한 문제라든가 북핵
핵 공조에 관한 문제를 한국이 남북 대화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앞서갈 경우에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또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올림픽이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압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김철우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평창올림픽의 안정적인 개최,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관계 확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이제 다양한 요구사항을 할 때 그것을 북미 관계로 연결시키면서 비핵화로 연결, 이러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막 그런 수를 북한이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북미 대화가 또 미국에서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군사적 옵션 항상 대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전화 통화할 의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통화를 한다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글쎄요. 이걸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북미 대화 외에 다른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어떤 수사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물론 올림픽 유예에 협력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의지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 한미 공조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의 긴밀한 조율이 있었고 대통령 간의 통화로서 정리된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만 그 중에서 비핵화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는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은 미국이 100% 서포트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조건은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북 관계 개선 측면에서 노력하다가 그것이 동맹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로 연결될 때는 북미 대화의 기회를 우리가 만든다. 그런 것이 이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남북회담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후에 그것도 좀 궁금한데 오늘이 이제 김정은 생일이랍니다. 뭐 33살, 4살이다, 35살이다, 뭐 아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신년사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육성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육성 연설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육성 관련 전문가들이 신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모난 게 비대하기 때문에 몸도 그렇지만 일단 그걸 좀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해서 뚱뚱한 체형으로 밀어볼 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까지 해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육성 발언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너무 잘하면 회색 양복 입고 나온 것부터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전부 다 여러 가지 의도가 다 게재된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그 유일 지도 체제에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근데 겉으로는 어떤 큰 소리를 치지만 가장 압박해오는 가장 조여 들어오는 체제 생존의 위협을 자기들이 체감할 정도로 사실상의 전면적인 무역 봉쇄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겉으로는 어떤 큰 소리를 칠지라도 속마음은 아주 그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 늘 논란이 돼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통풍이다, 발이 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 목소리까지 다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도 의사결정 패턴이나 행태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그 오판 가능성도 늘 있지만은 주변국에서 이러한 그 지도자의 특성과 행위 패턴의 그 어떤 그걸 잘 읽어가지고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곧 다 죽어가게 생겼다 신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뭐 그래도 뭐 30분 가까이 서서 연설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이제 지금 제재 국면인데 내일이 아마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하라는 시한인 것 같습니다. 뭐 식당들이 문 닫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은 대북 제재가 가장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북 제재에서 국면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북한에서는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경에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저희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북측에서는 제재를 갖다가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해올 거예요. 뭐 응원단을 보내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만약에 벌크 캐시가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게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결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제안할 수도 있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 노동자 다 돌려보내고 있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차단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사실 안보리 결의와 저촉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회색지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올 것이고 예.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참 어렵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도 그만큼 더 긴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